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이네요. 자, NCS 창구사무 학습 모듈 네 번째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이제 우리 모바일 뱅킹 가입과 자 이제 이용 방법 안내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해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신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약관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이제 변경하고 싶을 때, 혹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이제 7가지 나는 게 있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 할 수 없는 경우 7가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이제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 행원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기억나죠? 네. 저번 시간까지도 이제 인터넷 뱅킹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에서는 드디어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탈출하고 모바일 뱅킹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모바일 뱅킹 가입과 이용 방법 안내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순서 역시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자, 이제 모바일 뱅킹에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그 뭐 전자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뱅킹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럼 모바일 뱅킹이란 거는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단 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네, 핸드폰 혹은 전자기기로 하는 거라는 거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이제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면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모바일 뱅킹에서만 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모바일 뱅킹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얼마나 많은 고객이 그러면 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이따가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조금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새로운 단어가 좀 나오게 되네요. 네. 자, 핀테크란 무엇이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 핀테크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텔레뱅킹까지,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요 핀테크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뱅킹 전체적인 요 가입시키는 이 실무에 대해서 또 우리 이제 행원과 같이 이 순서를 알아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모바일 뱅킹이란 무엇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 뱅킹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PDA 혹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모바일 뱅킹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원에,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행원과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혹은 그런 모든 업무 처리들을 다 휴대폰, PDA 혹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참 편하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 모바일 뱅킹의 특징을 알아볼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을 먼저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은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좀 우리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장점이 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볼 거고요. 이제 모바일 뱅킹이 뭐가 좋니? 뭐 간단히 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그럼 모바일 뱅킹을 왜 쓰나요?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겠죠? 뭐가 좋은데? 이런 느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모바일 뱅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창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바일 뱅킹의 장점 보겠습니다. 네, 모바일 뱅킹은요, 자, 핸드폰으로 제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길 가다가 버스에서, 택시에서 아니면 심지어 뭐 업무하다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매우 자유롭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그 은행의 업무를 하려면요, 막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 일도 빼야 되고요. 그래서 왜냐면 4시 반까지였으니까요. 은행이 9시부터.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뭘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또 뭐야?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죠. 대기 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모바일 뱅킹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 금융 업무의 90% 이상을 다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뒤쪽에 가서 이제 이 모바일 뱅킹으로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뱅킹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까 위에서 장점이 나왔죠.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모바일 기반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인프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사회 기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도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밤에 안전하게 가려면 약간 가로등 같은 거, 혹은 물 건널 때 다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 게 이제 사회 기반인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거를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핸드폰, 이 모바일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업무의 인프라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은행을 방문할 일이 줄어들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점 더 모바일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면 당연히 모바일 뱅킹을 많이 쓰겠고, 그러면 더 많이 쓰면은 나중에 90%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99%까지 늘어나겠고 더 좋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통신의 결합으로 상호 보완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2차 인증 그런 거 갑자기 해야 돼. 그랬을 때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ARS 있죠. 우리 2차 시간에 배웠었죠. 2차 인증. 그래서 SMS, 뭐 단말기 전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전화 서비스 3개 배웠었는데, 그런 것처럼 금융 업무하다가 갑자기 2차 본인 인증 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바로 그냥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요.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은행에서 되게 좋은 점이죠. 은행에서 고객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그냥 가입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가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질적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간적, 시간적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서비스를 조금 더 이렇게 쓰는 고객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서비스를 이렇게 더 세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산관리 뭐 그런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질적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그 뭐 서류, 종이라든지 혹은 뭐 매장, 뭐 월세, 아니면 어떤 뭐 그 회원을 구하는 어떤 그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다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뱅킹이 이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기반인 거죠. 핸드폰, 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영상 찍고 있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동료 선생님이 같이 찍어주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에서 보시면요, IC 칩 방식과 이제 VM 방식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옆에 보시다시피 2015년 말에 이제 제공이 이제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IC 칩이랑 VM을 받았던 요 고객들이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생소하죠? IC 칩 방식, VM 방식. 없어지긴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IC는 어떤 뜻이냐?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합니다. 인터그레이트 서킷.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집적 회로래요. 집적 회로 방식. 그 다음에 VM 방식은 뭐냐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방식. 그러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IC 칩 방식입니다.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이러한 IC 칩 같은 거를 핸드폰에 이렇게 넣는 거죠. 직접.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적 회로 방식이에요. 직접 넣는다. 자, 반면에 VM 방식은요, 이 회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로가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상머신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이 여기 핸드폰 자체에 그냥 들어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발전대형 가정을 보면은, RC, VM, 스마트폰.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기술들을 인해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쉽게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모바일 뱅킹에는 그럼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표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저랑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모바일 뱅킹 서비스 내용을 일단 구분을 먼저 보시면요. 조회 업무가 있고요. 자금 이체 업무, 대출, 외환, 그리고 신용카드, 공과금, 사용자 관리 업무,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업무 이렇게 쭉 있는데요. 8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회 업무입니다. 조회 업무. 예금 업무도 할 수 있고요. 모바일 뱅킹에서 신탁 업무, 맡기는 업무, 그 다음에 펀드 업무, 대출 업무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거래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좌 정보,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환율이 얼마인지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 혹은 수표를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수표 조회도 다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이체되고요.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 이체되고요. 그 다음에 예약 이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날, 예를 들어 17일 날, 오후 3시에, ABC 쪽으로 1,000만 원 보내주세요라고 예약을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금 들 수 있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펀드 가능하고요. 신탁, 납입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자동이체에 대한 모든 등록조회 해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회, 납입, 상환 다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외환 쪽 보겠습니다. 이제 외국과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그런 거래들이죠. 환율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해외로 송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게 2개 써있네요. 그 다음에 외화 예금 간 이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간 환전도 가능하다. 좀 특이한 거네요. 그죠? 계좌 간 환전이 가능하대요. 엔화 가지고 있고 달러 가지고 있으면 그 환전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방금 엔화랑 달러를 같이 이렇게 서로 쌍방으로 이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카드 보유 현황, 내가 신용카드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약간 좀 통합조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각 은행들끼리 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시켜서 이제 예를 들어서 땡땡 은행이 있으면 세모세모 은행 것도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한 번에 막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내역 사용 한도도 이제 조회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세, 국세, 그 다음에 전기세 그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다 이게 지로죠.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그래서 이제 고객 정보,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모바일 뱅킹에서 다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좀 모바일 뱅킹만의 장점이겠죠. 어떤 이체 날이다 아니면은 대금 납부 날이다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 SMS로 이제 통지를 해주는 서비스나 혹은 내가 사고 났거나 이제 분실 신고를 했다던가 예를 들어 이거 통장 분실했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인감 같은 거 분실했을 경우에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거의 다 되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역시 이 내용을 이 표를 잘 보시면 우리 1차 시 때 배웠던 뭐랑 비슷하죠? 네, 인터넷 뱅킹 쓸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수업했었을 때 요거랑 그 다음에 텔레뱅킹에 나오는 요 내용을 좀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표랑 1차 시에 배웠던 그 표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그러면은 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것인가. 자, 여기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여기는. 네. 등록 고객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2018년도 거 잠깐 봤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는. 네, 자, 보시면. 자, 일단, 단위는 10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게 7천만 명을 지금 뜻하는 거고요.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그때 우리 저번에 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7천만인가요? 당연히 요거 누적이죠. 네, 누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천만으로 돼 있고요. 최고가. 여기 최저가 1,000만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5년 동안 통계를 냈고요. 여기 파란 색깔은 IC 칩 방식,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VM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초록 색깔이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돼 있고 요 순서대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볼게요. 자, IC 칩 방식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보면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수 있고요. 잘 그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네, 그 다음에 VM 방식도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스마트폰 기반을 보시면, 자, 처음에 여기서 여기니까요, 한 500만 명 정도 사용을 했었네요. 500만 명. 그런데 이게 2015년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 1500에서 7000이니까요. 1500에서 7000, 네. 55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얼마가 늘어났냐면요. 5천만이 증가했어요. 사용하는 인원수가 5천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IC칩과 VM 방식이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스마트폰 기반으로 금융 업무를 하는 건 5천만 명이나 늘어났다. 참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제 이용 실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일평균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지금 같이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 조금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거를 좀 나눠서 볼게요.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요렇게 묶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아래 써있지만요. 여기 이 각과로 되어 있는 요거는요. 요렇게 더하면 여기가 거의 100%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그래서 맨 끝쪽을 보시면요. 여기랑 여기 더하면 100%가 나와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쓰는지. 자, 그랬을 때 가운데 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제 이용 건수가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 조회 서비스와 자금이체 서비스 두 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냐라는 비중을 봤을 때 저 끝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회 서비스가 91.8%, 그 다음에 이체 서비스가 8.2%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2015년 4분의 1분기부터 4분의 2분기로 증가율을 따져보면 여기는 13.5에서 이제 1.8만큼 더 증가했고 여기서는 6.7에서 5.9만큼 더 증가를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써있는 거는 이제 인원수를 얘기합니다. 3천만, 37,000, 요거는 3천만. 이게 3,700만이고 이게 300만이겠네요.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만이 아니라 건수네요, 건수. 37,000건, 3,000건,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늘어난 결과. 여기랑 여기서만 봤을 때, 얼마나 늘어났냐.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용 건수를 보시면, 이용 건수는 여기 4만 건이 거의 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기반으로 한 게 41,213건 중에 이렇게 41,000건이나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도 이용 금액이 여기는 억 단위라고 돼 있죠. 억, 10억, 100억, 1000억, 2,400억 중에 2,390억 원어치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생각보다 좀 참 많이 쓰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뭐 2,400억인데 이게 이제 2조 4천억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2조 3천억 정도를 거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참 크죠. 그래서 요 표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좀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복잡하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가서 이제 인터넷 뱅킹 중에서 이제 모바일 뱅킹의 기준을 한번 볼 텐데, 자, 요거는 좀 금방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 1강에서 좀 자세히 봤었죠. 그때 거의 몇이었죠? 1억 7천만이었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 뱅킹 중에 모바일 뱅킹 이용수를 따로 우리가 표로 한번 봤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많이 늘어났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게 5년 전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훨씬 늘어났겠죠. 그래서 최신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 그때 1강에서 2018년 때 있었던 그 내용을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새로 접하는 좀 개념인데요.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까도 말했지만 핸드폰에서 금융 업무를 다 할 수가 있게 된 근본적인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자, 핀테크라는 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게 바로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파이낸스의 여기 FIN 요거와 테크놀로지의 테크 이거를 합해서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술. 자, 그러면 이 금융기술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자, 딱 봐도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가 핸드폰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여기 유저입니다. 선생님은 여기 유저예요. 아, 여기네요. 전 여기네요. 선생님은. 네, 여기군요. 자, 그랬을 때 자, 삼성페이, LG페이, 뭐 카카오페이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모바일 뱅킹의 거의 이제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 업체들이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대행 업무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삼성페이에서 각 은행사들의 어떤 카드들을 등록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핸드폰으로. LG페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갖다가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결제 대행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으니까 은행도 이제 이런 대행 업체들이랑 연계를 하고 제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질적 서비스가 더 올라간다. 모바일 뱅킹을 쓰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한번 몇 가지 더 볼게요. 저 선생님도 여기까지는 좀 알았는데요. 자, 요거도 가끔 썼습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은 여러분들 써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걸로 결제를 하면은 적립금이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일정 금액이 쌓이면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요러한 그런 이렇게 아이디어나 그러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자꾸 이제 회사들을 뛰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정말 큰 이제 시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참 유명하죠. 네, 근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여기 유저가 아니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외국에서 정말 많이 쓴대요. 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는 여기에서 만든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만든 핀테크인데. 자,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씁니다. 지금은 또 이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경우는 아직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쓰고요. 일본에서 좀 많이 쓴대요, 요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알리땡땡 그 중국의 정말 큰 그 인터넷 쇼핑몰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알리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이제 좀 처음 봤는데 선생님은 이제 해외 직구를 잘 안 해요. 일단 영어가 잘 안 되고요. 잘 몰라서 잘 안 하는데 해외 직구 많이 하는 친구들은 요거 많이 쓴대요, 되게. 페이팔이라는 이 결제 프로그램.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요것도 이제 되게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아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기술의 근본은 어디냐? 이 핀테크입니다.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제들을 되게 유용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러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들 사용할 때 조금 더 느낌이 다르겠죠? 네. 그럼 이러한 이제 핀테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핀테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들을 얻을 수 있냐? 자, 모바일, SNS, 빅데이터, 거기다가 IT 기술을 다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LG페이라든지, 뭐 알리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인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정말 차별화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모바일 결제, 송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앱카드가 가능하다. 아까 방금 앞에서 배웠던 그렇게
대행 서비스가 이게 바로 앱카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라인 개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고요. 클라우딩 펀딩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온라인 개인 자산 관리. 저의 어떤 재무 포트폴리오를 온라인, 이 모바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자산 관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모바일 뱅킹 하나로. 그 다음에 클라우딩 펀딩도 가능하다. 클라우딩이란 말은 이제 구름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찾고 어떤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장점은 용량 차지를 안 합니다. 그 구름 둥둥 떠다니는 게 그냥 다 외부 공간에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뭘 쓰고 싶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역시 핀테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이 핀테크 사업에 핀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적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금융회사 외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죠. 아까 앞에서 직접 언급을 하자면은 뭐 삼성, LG,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거 다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소액 금액 지급을 결제하는 데에도 핀테크가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P2P 대출 업무가 가능하고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P2P는 이제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이제 대출 업무를 이제 안 보고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내용 하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우리나라에 인터넷 뱅킹 1호가 생긴 게 바로 K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K뱅크는 창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데처럼 은행이 없습니다. 이 K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혹은 PC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금융 업무는. 자, 이게 좀 새로 태어나게 됐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바로 또 추격을 해서 또 한 회사가 생겼어요. 요거에 대한 이제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 이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출처를 했고요. 자, 바로 우리가 요즘은 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와 바로 K뱅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핀테크를 이용한 인터넷 은행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이제 점점 모바일 쪽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술력들이 점차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을 때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주요 현황을 봤을 때 가입 고객 수와 대출액, 수신액 요거는 이제 6월만에 기준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이 출범일이고 이제 2019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자료는 이제 각 은행에서 이제 다 발췌를 해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출범일은 K뱅크는 17년 4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17년 7월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둘이 비슷하게 이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요. 자, 주요 지분을 한번 보시자면요. 다시 말하면 이 K뱅크 혹은 카카오뱅크를 어떤 회사가 딱 가지고 있냐, 지분이 누가 더 많냐, 이 사이 주인이 누가 더 주인이냐 이랬을 때, 자, K뱅크는 우리은행의 좀 13.8%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KTNH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자,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이 58%만큼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각각 10%씩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납입자본금을 한번 보자면요. 카카오뱅크는 1조 3천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K뱅크는 5,051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입 고객 수는요. 여기서 참 놀랍죠. 여기서 참 놀랍습니다. K뱅크가 3개월 먼저 시작해서 106만 명을 가입시켰는데 3개월이나 늦게 시작한 카카오뱅크가 1,000만 명입니다. 현재 가입수가. 이거는 이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잔액은 1조 5,800억이 남았고요. 카카오뱅크는 11조 3,200억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잔액은 K뱅크는 2조 5,500억, 카카오뱅크는 17조 5,700억
자, 이제 보시면 결론이 좀 나왔죠.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3개월이나 늦게 시작했는데도. 자,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세 글자 배웠었죠. 새로 배웠던 거. 아까 도로나 항만 같은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인프라. 그쵸. 카카오 기존 회사의 인프라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은 카카오뱅크를 뭐 가입을 안 해도 쓸 수 있다. 깔기만 하면.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K뱅크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고객이 갑자기 확 늘 수가 있었고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액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제 뭐 K뱅크가 망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K뱅크만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한번 본인이 좀 스스로 찾아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행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특징들을 좀 더 잘 알면 나중에 또 이제 업무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이제 모바일 뱅킹을 이제 실제로 등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실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크게 스마트폰 뱅킹 가입 절차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절차는요. 자, 인터넷 뱅킹을 가입한 고객과 미가입한 고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입한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그냥 직접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인터넷 어플 다 사용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미가입 고객은 영업점에 직접 오셔서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4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해당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에, 사용 중인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 어플리케이션에다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거는 뒤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복사,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PC로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뱅킹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절차로. 그다음에 자, 설치를 하고다 나면요.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까 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와 타행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옮기냐? 자, 이런 식으로. 공인인증센터로 딱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증서 발급 혹은 타행, 타기관 인증서 등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타행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클릭하셔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발급을 눌러서 여기에 맞게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뭘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네, 요 핸드폰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PC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공인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이건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요. 요거는 지금 저기 보시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절차라고 하죠. 이거는 PC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C에 있는 인증서를 클릭을 해서 공인인증서로 보내기, 스마트폰으로 보내기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폰에 뭔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게 떠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누르시면 그게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PC를 이제 같이 쓰셔야 된다는 점.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볼게요.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PC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옮기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그 각 은행의 홈페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인증서 보내기 혹은 복사하기를 누른 다음에 암호 8자리를 누르는데 스마트폰만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 그래서 인증서 가져오기에서 아까 받았던 8자리 인증번호를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인증번호를 PC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요. 스마트폰의 인증번호를 PC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인증서 가져오기가 뜨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저장할 장소를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PC에 공인인증서 있는 거를 핸드폰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방법. 요거 순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실제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원이 됐을 때 고객한테 저 PC에 공인인증서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옮겨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절차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시려면요.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좀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용 방법을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네, 모바일 뱅킹은 고객이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은 이제 고객이 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고객은 이제 공인인증서 암호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파란 색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바일 뱅킹은 직접 접속을 해야 하는 건데요. 등록이나 혹은 해지 혹은 재신고 거래할 때는 뭐 직접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고객이 충분히 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뱅킹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를 꼭 이제 설정을 하라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 서비스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쓰시면요, 계좌 조회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신용카드 관련 업무, 뭐 펀드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SMS 부가 알림 부가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용하시겠어요? 했을 때 이제 뭐 동의 비동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스마트폰 이제 인터넷 뱅킹 할 때 이용 화면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뱅킹 로그인 화면이고, 이제 스마트폰 뱅킹에 이제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클릭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버튼을 누르실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면 요러한 화면들이 좀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실제로 해보는 게 불여일견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쭉 우리가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좀 쭉 알아봤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 쫙 수업은 했지만, 근데 모바일 뱅킹인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회원들이 좀 이렇게 이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뭐가 궁금한지 이런 걸 좀 이렇게 한번 궁금해요 했을 때 제가 한번 Q&A로 실제로 회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궁금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회원들은 어떻게 좀 고객에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네, 먼저 이렇게 저희 수업 영상 촬영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같이 찍으신 선생님도 되게 좀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수업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 뱅킹 쪽에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때 좀 보안 매체가 없이도 가능한가요, 요즘에? 가능합니다. 요새는 디지털 OTP라고 해서 비밀번호 6자리로도 OTP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온 보안 매체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럼 좀 편하겠네요, 그죠? 좀 잃어버리고 좀 걱정도 없고. 네네. 그러면은 이 모바일 뱅킹은 외국인도 좀 쓸 수 있나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이제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외국인이 가능합니다. 그 코드에 해당이 돼야지만 네.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본인의 실제 회원으로 이렇게 계실 때 그 모바일 뱅킹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장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은행에 안 와도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 네. 단점은? 뭐 OTP 비밀번호나 이런 뭐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은행에 와야 된다는 거. 와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전화로 풀어달라고 이제 비밀번호를. 네, 비밀번호를. 근데 그렇게 저희는 할 수 없죠?
네, 일단은 실명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예방 방법이 좀 있다면 좀 팁 같은 게 있다면? 일단은 뭐 안 틀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거는 한 번 더 주의하고 확인하고 이제 보내셔야 된다는 거. 대답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회원을 참 친절하게 대답을 좀 잘해줬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봤어요. 뭐 보안 매체는 꼭 필요한가요? 모바일 뱅킹을 쓸 때. 그 다음에 뭐 외국인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의 장점과 단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나, 실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거기, 회원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방 방법. 이제 뭐 금융사기 같은 거 예방 방법하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모바일 뱅킹의 특징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있는 손 씻기, 특히 좀 많이 중요합니다. 요거 좀 많이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극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주금의 시대고요. 음식집, 네, 금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이 미래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고, 자, 3강 수업한 저는 안병찬이었습니다.